자, 그래서 그 여러분 7부 끝인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읽어드린 안나 까레니나가 자살하는 장면이, 여기서 그 마지막에 안나의 의식 속에 명멸하는 이 농부가, 제가 되게 음침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안나가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직전에 이제 꾸는 꿈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변주를 거쳐서 이제 나오는데, 특히 브론스키도 경마를 앞두고서 자기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문구는 조금씩 바뀌는데, 이게 되게 음침하다는 거랑 뭐라고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랑 프랑스어로 뿌리가바리바야 이런 동사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중얼거리는 거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선고를 내린다 이런 게 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입니다. 철. 여기서 철로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철을 만진다, 철을 만진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나보코프의 해석이 되게 좀 와닿잖아요. 이렇게 브론스키를 처음에 이제 기차역에서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차가 후진을 하다가 영무원 하나가 치여 죽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브론스키가 도와주라고, 그 유가족을, 어머님과 누구 유가족을 도와주라고 돈을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브론스키를 만난 곳도 기차역이고, 하필이면 그때 철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는 것을 안나가 이제 목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녀의 인생이 여사여사 이렇게 흐르고, 이게 격해졌을 때, 분노 게이지며 절망의 게이지 이런 게 이제 확 상승했을 때, 결국 이제 그녀가 충동적으로 이제 기차에 뛰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미신이라는 단어를 굳이 버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 여기 안나의 꿈속에 나오는 이 프랑스어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철을 만지는, 그 다음에 안나의 운명에는 너무나도 무심한 것 같은 이 농부가, 글쎄다. 그래서 이 농부의 모습이 어떤 절대자의 형상, 그 절대자의 은유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달리 말하면 이제 톨스토이 소설 안나 까레니나 속에 존재하는 신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 구약적인 그런 신의 이미지죠. 되게 무섭고 일말의 자비도 없고, 넌 잘못했으면 그냥 죽어 이제 이런 걸로.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은,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신적 자아가 살기 위해서는 육적 자아는 이제 죽어줘야 돼서 안나는 이제 죽어 이렇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안나 까레니나를 되게 반복적으로 오래 읽고 있으니까, 어디 여자가 감히 사랑을 이렇게도 좀 읽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모든 건 다 빌어먹을 사랑 때문인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쟁취하겠다고 이제 안나가 이러게 저러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디 유부녀가 애 딸린 아줌마가 사랑까지 하겠다는 거야. 너는 그냥 살 자격이 없어. 그냥 죽어. 이게 이제 그 작가의 좀 잔인하지만, 하지만 너무나도 그 당시의 도덕률로는 합당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불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어느 문화권,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권이나 그런 간통죄의 존재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관대한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남녀 공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딱히 더 이제 잔인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떤 관장하는 자연의 흐름, 자연과 문화의 어떤 복합적인 흐름, 그런 거에 메타포로서 이 농부가 자꾸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안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은, 이거는 참 이제 답을 하기 힘든 거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그 여러 인물들을 이제 내세워서 말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브론스키의 어머니입니다. 브론스키 어머니 입장에서 되게 할 말이 많겠죠. 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녀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는 물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꼬즈니 셰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누구야, 레빈의 이제 그 형인데요. 이부 형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복형인가 이부형인가 아무튼 그런데 한 명 더 있거든요. 죽는 그 콘스탄틴이랑 두 명이 있는데 이 꼬즈니 셰프는 레빈의 영지에 또 놀러 와가지고 이제 좀 시간을 보내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저명한 학자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백작 부인 이러면서 이제 브론스키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약간 질책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작가적 목소리의 대변인 거고 더 이제 강력한 작가적 목소리는 소설을 다 읽었을 때 맨 앞으로 돌아가면은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복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건 번역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저도 몇 개의 어구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신명기 구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군데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안나의 이런 파멸,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의 소소한 혹은 큰 이런 죄와 관련해서 단죄하는 것,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신급이 아니라 더 높은 신급으로 넘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신에게로 이제 다 돌린다 이거고요. 사회 소설인데 안나 까레니나가 이 사회 소설 속에서 형성된 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뭡니까 해결하는 거 이거는 결과적으로 신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해서 더 높은 신급으로 이제 이월시키려는 그런 이제 작가의 의지가 그 제사 맨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은 소설의 그 제사에 이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에필로그 8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꼬즈니 셰프랑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8부가 이게 에필로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양이 깁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라고 하기에는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설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가 계속된다라는 거,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에서 어, 이 주인공을 위한 소설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가령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주인공을 위한 소설이라면 거기는 진짜 주인공을 위한 소설이에요. 심지어 작가도 죽습니다. 주인공 앞에서. 이반 까라마조프는 라스콜리니코프는 도스토옙스키보다도 더 훌륭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톨스토이는 뭡니까? 주인공을 죽이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시간과 자연력의 이제 승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조금 더 과장을 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작가가 죽고 주인공을 살려요. 인물을 살리고요. 톨스토이는 반대로 인물들을 죽이고 자기가 삽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말장난이지만 이제 좀 그렇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런 것들 많이 보죠. 스토리가 사는 영화, 그 다음에 배우가 사는 영화, 그 다음에 뭐 감독이 사는 영화 자체가 사는 영화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야? 이제 굳이 말하자면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분명히 안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이 표제자 그 제목에 안나 까레니나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안나 까레니나가 죽은 다음에도 소설이 이제 계속된다는 거는 주인공인 안나 까레니나와 그 밖에 살아남은 자들도 또한 이제 평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작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소설 세계 이제 그게 승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초점 좀 이렇게 강조해서 봐야 될 부분이 브론스키가 안나의 시신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굳이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네. 안나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안나의 죽음을 바깥에서 한번 이제 더 그려줍니다. 브론스키가 이제 얘기를 듣고서 화다다닥 왔죠. 왔는데 보니까 안나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브론스키가 어디 나가냐면은 러시아 터키전에 이제 출정하게 되는데 이게 1877년에서 78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어서 딱 이렇게 연도를 이제 맞춰주는 건데요. 엄청 놀랐겠죠, 브론스키가. 브론스키의 눈으로 안나의 시신을 이제 보여주고 이거가 이제 브론스키가 회상하는 장면인데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창고의 탁자 위에 뻗어있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으로 충만해 있던 피투성이의 육체, 손상을 입지 않은 머리는 따아내린 무거운 머리채와 관자놀이 위로 곱슬곱슬하게 감긴 머리카락과 함께 뒤로 젖혀져 있었다. 네, 이거보다 굉장히 더 거시기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기차에 치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동차도 아니고 이거는.
네, 그리고 입이 반쯤 벌어진 매혹적인 얼굴의 입가에는 얼어붙은 듯한 낯설고 애처로운 표정이 어려 있고, 닫히지 않은 고정된 눈동자에는, 그러니까 눈도 지금 제대로 안 감겨 있는 상태고, 마치 그들이 싸울 때 그녀가 그에게 말했던 그 끔찍한 말, 즉 그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한 말을 내뱉는 듯한 끔찍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안나를 다시 한번 소환해서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굳이 왜 필요했을까? 그래서 그 여주인공을 철저하게 육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그녀의 뭐 사랑과 뭐와 뭐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탈신화하는 거로. 그래서 정말로 톨스토이는 그런 사랑이나 뭐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신비화, 신격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브론스키가 굉장히 슬퍼하긴 해요. 이제 자기가 떠나는 마당에 안나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지금 얘가 치통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치통을 까먹을 정도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건 역시 이제 시간 속에 묻힐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오블론스키입니다. 오블론스키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죠? 안나의 이제 오빠인데, 물론 이제 여동생이 죽은 걸 알고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우는데 그것도 또 과거지사인 거예요. 친구가 브론스키인데, 이 경우에 브론스키가 근데 자기의 이 소중한 여동생을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론스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간다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친구를 배웅한다고 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사람이 좋고 원한이 없고,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의 이 소설 세계 자체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톨스토이는 이런 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넘치고 관계가 넘치고 교류가 활발한 이런 이제 그 사회 소설을 이제 쓰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브론스키가 6주 동안 아무와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곡기도 끊었고 뭐 이랬다고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떠날 때도 울고 있으나 이 모든 것도 이제 시간이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구성적 차원에서 이제 요 안나, 브론스키, 까레닌까지 우리가 넣어줄까요? 이 삼각관계와 이제 대립을 이루는 것이 끼찌하고 레빈 부부의 삶입니다. 이제 이들의 삶은 물론 톨스토이 백작과 소피아 톨스타야 백작 부인의 이제 관계로 확대시켜서 볼 수 있겠습니다.